배터리를 충전하면서 하잖아요. 이게 4개짜리야. 그래요? 어떤 제품인지 어디서 사는 건지 가격이 얼마인지 좀 문자로 보내줘요. 인터넷에서 사시면 돼요. 인터넷에 어떻게 사용하는? 나 인터넷에 구매 안 하거든. LG건에서. 이거는 시중에 다 안 팔아. 저 얼마 주고 구매했어요? 사실 중에 처음 사실 중에. 모르겠어. 이거 여러 가지가 다른데? 많아. 다른데 이거 예? 아, 여러 가지가 많다고.
예, 우리 아까 앵콜 아니고 재창이라 그랬는데요. 재청입니다. 재창인가요? 재청인가요? 한번 청하는 거예요? 재청. 예, 아름다운 아리랑 역시 서율이 아름답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타리스트 김광성 님이었습니다. 서양악기지만 우리 음악을 하니까 너무 선율이 좋죠. 깊어가는 가을에 딱 어울리는 노래고, 또 모닥불 앞에서 우리 민족의 염원을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 그 민족사학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고향의 봄 아리랑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순서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거의 공연에는 마지막 순서 같은데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김충선 장군을 아실 거예요. 임진왜란 때 김충선 장군은 일본인입니다. 임진왜란 때 많은 한 2, 3천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귀화를 했죠, 한국에. 그래서 우리가 장군의 칭호를 주고, 그 김충선 장군은 엄청난 전쟁에서 공을 세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본인 한 분이 지금 저 모닥불가에 계십니다. 그분은 영남대학교에서 학위를 하셨는데, 일본인 귀화에 관련된 학위, 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시고, 오늘 그분을 인도해 오신 한 분이 또 계십니다. 신선희 교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모셔서 자작시 아름다운 시 한 수를 낭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밝은 백성의 나라, 지금 시국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시기 때문에 즉석에서 초대를 해드립니다. 김충선 장군을 기리는 그 논문을 쓰시고 한 일본인을 오늘 모시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그분도 우리 조국에 귀화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선희 교수님을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흐시아라 다케오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한국말이 많이 서툴지만은 제가 마이크를 그래도 한번 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흐시아라 박사입니다. 오늘 여기에 김춘솜 자손 김경호 소선님과 소개해 주시고 오늘은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선희 교수님의 신앙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밝은 백승의 나라. 안 들려요.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크게 밝은 백승의 나라. 이제 시작입니다. 또한 완승의 시간입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어리석은 국민으로 정치인의 흠말 구호인 포퓰리즘 속에 놀아나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속되어야 우리 국민이 자각되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생계가 직결된 역사의 굴곡마다 오늘도 시민들이 광장의 어둠을 뚫고 촛불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규탄하는 애절한 탄원과 절규가 가슴을 떠긋게 진동함을, 구원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자주적으로 권리를 쟁취해야 하고 찾아야 합니다. 어느 성자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고는 권력의 탐욕과
물질적 만행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역사는 퇴행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지키지 않으면 도둑맞고 국민이 주권을 포기하면 나라는 이미 제정신이 소멸된 100년 전의 경술국채 날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사협 그리고 국민 여러분, 나라가 건강해야 백성이 아프지 않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참된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겠습니다. 한마음 함께하는 여러분, 각자가 인간성 회복을 위하여 자기 성찰과 인격 수양에 힘써 저마다 인간 독립과 시민혁명으로 나라 바로 세우기는 지금 우리로부터 시작 없는 시작으로 끝남 없이 끝나는 완성의 시간으로 거기에 밝은 백성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 함께 성숙한 영성으로 행동합시다. 님의 곁에 참 좋은 법 순수나라 소남벽선 신선희 인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시대에 딱 맞는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마지막 순서로요. 특별한 순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정훈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김정훈 회장님? 올라오세요.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박정학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우리 황천풍 이사장님 어디 계세요? 앞으로 좀 나오 계시고 한지원 스님 좀 나와주시고요. 이지영 총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또 우리 이 마을 주민 누구 대표 좀 한 분만 좀 나와주시죠. 예.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이번에는 특별한 순서인데요. 우리가 오늘 역사인 문화 한마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인 문화 한마당 다른 게 아니고요. 역사인들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사 하늘문이 열리다인데 바로 밑에 보면은 역사 헌장 선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늘 올라오신 분들이 비교적 대한민국의 역사 단체를 이끌고 가는 수장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역사의 헌장을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역사 헌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역사인들이 모이면 이 역사 헌장을 통해서 항상 하나가 될 수 있고 역사 헌장의 정신을 기리고 역사 헌장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로 삼고 이런 어떤 의식의 마지막 순서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6분이 있는 6분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한 단락씩 읽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천풍 이사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헌장 1만 년 유구하고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으로서 민족 독립, 역사 독립, 문화 독립, 영토 독립 국가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늘이 열린 이래 배달민족으로서 선조들 홍익인간과 제세이와의 얼과 이념을 이어받아 국헌으로 삼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민족사학인들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시련의 역사를 함께 이해하고 극복하며 역사인을 바르게 정립하는 역사인으로 거듭나 조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배달 시시국 안군 조선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대진국과 고려, 그리고 조선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표로 삼고 역사를 통한 선조들의 숨결을 함께 하고자 한다. 또한 조선 말기의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국력 쇠퇴와 그로 인한 국지의 역사를 거울로 삼고 일본 강점기에 훼손된 민족 정신을 바로잡아 민족의 미래를 자주적으로 열어가야 한다. 우리 대한국인은 자주 독립인으로서 소중화주의와 사대주의를 배척하고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하며 면면히 내려온 우리의 역사, 문화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역사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역사인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정신을 이어받아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통일된 선진 국가의 염원이 우리 시대에 실현될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 결의가 인류 평화와 복지에 크게 이바지하는 위대한 시대를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끊임없이 준비하는 역사인의 상을 스스로 구현하자. 2016년 11월 10일 대한민국 민족사학인 일동. 네, 이 역사 헌장을 오늘 선포했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쳐주시고요. 오늘 여기에 있는 사학계의 우리 민족사학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공동으로 같이 낭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헌장에 나와 있는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융성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민족사학인들이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만수삼창 한번 우리 어르신 모시고 만수삼창 시작 한번 들어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역사인 만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다 만세! 만세! 민족혼 내려라!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라! 만세! 우리 역사인 모두 하나 되어 서로 하나로 뭉쳐서 살아가자! 만세! 네,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 헌장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깨우고 역사 헌장을 통해서 삶의 지표로 삼고 역사 헌장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갈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다니면서 역사 강의 많이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정은 회장님이나 또 박정학 회장님 많이 강의를 하는데 우리 민족사학계는 숨어있는 역사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숨어있는 제야 사학인들한테 마이크를 줘갖고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10분짜리 강의를 한 번씩 들어보는 순서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제야 사학인들이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강의 자리를 통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5천만 모두가 바른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준비가 되셨죠? 김민수 우리 역사당 인천 지부장입니다. 큰 박수로 한번 해주시고요. 한글이 아파요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천에서 온 김민수입니다.
참 아름다운 금수강산, 아름다운 우리말 많이들 말씀하시죠. 근데 그 아름다운 말이 요즘에 참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아픈지 그 처음 배경을 보면은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일본한테 우리말을 갖다가 못쓰게 하는 우리말 말살 정책을 갖다가 통해서 심지어는 창씨개명까지 강요하면서 우리말을 뿌리째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했었죠. 한국전쟁 후에 아주 처참해진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도 알게 혹은 모르게 우리 민족 안에 영어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서서히 스며드는 그 영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현재를 보면은 우리 연예인들 굉장히 매스컴에서 항상 TV만 틀면 나오고 라디오만 틀면 나오는데 그 연예인들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층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죠. 연예인들 특히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그룹명 가수들 이름 보면은 거의 영어입니다. 요즘에는 영어가 아주 대세예요. 노래 제목 영어, 노래 가사에도 영어가 굉장히 많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일부 연예인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쓰는 용어 아주 심각한 게 많은데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모 영화 배우가 유행어로 유행했던 그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엣지 있게. 과연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이게? 우리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국민들을 이끌어가야 할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국가기관 명칭 이런 것들도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주민센터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의 국가기관입니까? 어느 나라 공공기관입니까? 잘못된 거 맞죠? 이번엔 거리로 한번 나가볼까요? 밤에 네온 사인 그득한 거리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아주 대도시를 걸어보면은 이 간판들을 보면은 어쩔 때는 이거 내가 라스베가스 와 있는 건지 어디 방콕에 와 있는 건지 이게 서울 거리가 맞는지 정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이 더 없어요. 외국어. 우리말이 저급합니까? 영어를 쓰면은 좀 더 고급스러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역사를 사랑하시고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역사인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셔야지 아마도 그러한 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나 자신. 모든 거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하지 않고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좀 도둑놈 심보죠. 우리가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가정교육, 각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우리 자신들이 부모가 자녀들한테 모범이 돼서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자꾸 우리말로 순화시키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먼저 모범이 돼서 선행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기관이라든지 각 상호들, 회사명들도 보면은 너무도 외국어가 많습니다. 뭐 알파벳 약자로 하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금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막 대충 넘어갔는데 준비해온 것 같고 좀 다르네요. 아마추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우리말 하면은 역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의사소통에만 필요한 그 우리말이 아니고 우리말 속에는 분명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만들고 다듬어서 사용해 오시다가 우리들한테 물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해서 아파하면 안 되겠지요. 똑바로 쓰는 게 맞겠지요.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얼입니다. 우리의 얼, 그걸 지키는 게 역사인들의 또 나아갈 바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지나가세요 계속. 안녕하십니까. 이문상이고요. 우리 역사당 학술위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 세 가지 그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너무 급박하게 강의 요청 받아서 제가 준비한 게 조금 간략하고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식민사관 이렇게 본다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역사란 하고 역사관하고 식민사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40대에서부터 60대의 분들은 요 그림 일기를 썼을 겁니다. 국민학교라는 명칭 하에서 그 시절에 썼을 텐데요. 자, 예, 오른쪽의 그림은 승정원 일기입니다. 자, 승정원에서 왕명의 어떤 출락, 국가 문서를 다루면서 기록한 겁니다. 날마다. 같은 일기라도 개인이 쓴 일기하고 국가기관이 쓴 일기는 다릅니다, 실적으로. 자, 여러분들 가고 싶죠? 아니요.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 저기에 사는 여자를 초등학생은 뭐라고 그랬냐면 금붕어한테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금붕어 진밖에 안 된다 그랬죠. 자, 저희가 어딘지 아십니까? 광화문요? 광화문 아닙니다. 창경굴입니다. 예, 이 두 건물을 비교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일기를 비교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을 비교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구구절절히 제가 문자를 집어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미지와 그림이 훨씬 더 오래 기억되고 오래 이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저 소녀가 누굴까요? 심청이죠? 예, 연꽃 속에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죠? 누굽니까? 유관순입니다. 제가 크게 일기, 건물,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역사관이란 뭐냐? 어느 민족이죠? 어느 민족입니까? 이렇게 하면 인디오 또는 인디아나 얘기입니다. 서양 제국주의 사관이 가장 왜곡되게 만든 말이 인디언입니다. 저 인도죠? 인도 사람입니까? 몽골리언의 우리와 DNA가 같은 우리의 피가 흐르는 몽골리언입니다.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일제가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한 역사가만 의미한 게 아닙니다. 서양 제국주의가 동양과 몽고인족 여러 종족들에 대한 자기 우월의 역사를 심어놓은 게 확대하면 식민사관입니다.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끝까지 인도라고 우겼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서인도제입니다, 저희가. 자, 저 오른쪽 그림은 영국 제국주의가 일제가 우리나라에 동양 척식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착취했듯이 영국이 인도의 모든 것을 착취해서 만든 동인도 회사입니다. 1910년이라는 역사적 사건 아시죠? 한일합방입니까? 경술국주입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 김민수 지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에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이 들어가 있다고.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입니까? 보수저희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보수 꼴통애들은 1948년을 건국절로 삼으려고 합니다. 1919년, 1948년 상해 임신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언제가 건국절입니까? 당연히 1919년이 건국절이 돼야 되겠죠.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민사관이나 요거는 살짝 베꼈어요. 우리 장기하 교수님. 식민사관은 시간의 축소와 공간의 축소다. 자, 우리 국통맥은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교육할 거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역사서에 배우는 거는 저렇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축소. 우리 이런 거대한 우리 민족이 국가를 세우고 활동했던 영역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대전이 만든 사군현, 한사군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모두 모여 계신 역사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을 되살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이 식민사관을 격파하는데 힘을 합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해표기 네트워크 간사를 맡고 있는 김곤성이라고 합니다. 네, 역사당하고 여러 역사계에 큰 뿌리를 갖고 계신 큰 어르신들 앞에서 이번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우연히 운명적으로 만나서 하게 된 게 동해 표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동해 단독 표기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아직은 부족한 게 많고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네, 귀담아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준비하면서 10분 딱 하면 이렇게 마이크가 딱 꺼지면서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오바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안심을 하고 하겠습니다. 동해는 자, 우리 오늘 애국가 불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는 애국가에서 나오는 동해를 동해라고 부릅니다. 역사 속에서도 동해는 여러 가지 문헌에서 볼 수 있어요. 삼국사기나 광크토 대왕릉. 이렇게 여러 문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악술계에 계신 분들은 워낙 많이 아시는 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속에서 동해는 이렇게 일본해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옛날 세계적인 문헌에서도 보면 16세기부터 18세기 이렇게 많은 동양을 탐험하기 시작한 서양인들이 지도를 제작하면서 우리나라 동해는 여러 가지 언어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해, 한국해, 동양해, 중국해, 일본해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된 게 동해였어요. 그런데 동해가 왜 지금 세계에 Sea of Japan, 일본해로 알려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우리나라 동해가 동해로 불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동해로 불리고 있죠. 단지 어디만 북한에서 조선해, 대한민국에서 동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동해는 19세기 후반부터 Sea of Japan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펼친 이유도 있었고, 일본은 세계에 굉장히 광활한 알리는 무역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던 그런 차이 때문에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제수로기구라는 기구가 1919년 조성이 돼서 1929년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설립하게 된 게 뭐냐면 해안과 바다의 경계라는 출판물을 발간을 하게 돼요. 그거는 어떤 해역 표기를 통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세계에서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일본은 일본해로 부를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세계의 모든 출판물이 일본해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동해라고 부르자고 요청을 못했을까요? 그때가 일본 감정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동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국제수로기구는 우리가 가입한 거는 1957년이고 유엔에 가입한 거는 1991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동해를 1992년에야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 동해를 찾게 해주세요 하고 유엔화 국제수로기구에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국제수로기구가 어떤 것일까요?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동해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동해에서 사실은 이거 어떻게 사용하죠? 이렇게? 안 돼요? 잘 안 보여요. 그대로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주장한 것이 두 개의 나라가 서로 영역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지명을 쓸 수 있게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공고하는 게 이스트 씨, Sea of Japan 이렇게 공고를 하는 거죠. 저희는 단독 표기를 요청했지만 부득이하게 안 될 때는 동해 표기 변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권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일본 쪽 주장 중에서 가장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주장, 배가 아프게 하는 주장이 있어요. 뭐냐면 일본에는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그 언어의 그 표기명이고 세계 지도의 95%가 사용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그거를 지명 분쟁을 일으키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한국 측 주장도 있겠죠. 여기 역사계의 큰 언론이들이고 많은 분들께서 역사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한국 측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국의 Sea of Korea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가장 바람까지. 근데 이 그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한다. 사실은 이거는 동해의 이름을 찾자라는 거는 잃어버린 동해 이름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모나코 회의가 있습니다. 2017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모나코 회의가 있어요. 그때 저희가 동해 이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요? 네. 저희가 일제 식민지에서 광복을 한 지가 몇 년이 걸리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힘의 원천력이 어디였을까요? 저는 의병대와 독립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무엇보다도 의병대와 독립군,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의병대가 굉장히 자료상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거를 찾을 수 있는 힘은 소녀 의병대를, 청소년 의병대를 만든 것이 제일 좋은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역사학계 어르신들께 한번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2017년도에도 방크라는 조직이 활성화를 해서 굉장히 호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짧게는 2017년도 4월에 의병대 소년을 조성해가지고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제수로기구라는 총회 의장이 동해 부분에 대해서 제외한 나머지를 출판물을 발행하도록 하게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총회 의장한테 편지나 에세이 이런 걸 보내서 총회 의장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 어떨까. 우리나라 82개국 투표권을 갖고 있는 각 나라의 대표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청소년들이 다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전국적으로 공모전을 해서 점점 의병대를 일으키고 그 의병들에게 의병대라는 의병증을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앞으로 동해는 세계적으로 불려요. 유라시아에서 제일 동쪽인 동해잖아요. 일제 식민지상에서 잃어버렸던 그 동해 이름을 우리는 꼭 찾아야 하고 우리의 바른 역사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저 한배달의 서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동해 이름을 찾는데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근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화민족 한족들이 동쪽에 있는 민족을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인도 그걸 다 중국 사시에도 그렇고 우리 동북아시아의 모든 동양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륙에 중국에는 그 태행산맥이 있는데 태행산맥의 서쪽에서 항아가 흘러가지고 장안, 서안 그 지역에서 한족의 수도였습니다. 그 항아가 흐르면서 서쪽에 홍수가 지면 한족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항아를 따라가지고 남하하고 또 동진을 했고 또 북진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태행산맥 동쪽의 사람 민족을 큰 대자에다가 할궁자에다가 그렇게 해서 동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민족 중에서도 서이가 있었고 해이가 있었고 뭐 조이가 있었고 다 한결이었어요. 그러면 그 동쪽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가 되겠어요? 당연히 동해입니다. 북해가 있는 거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동해예요. 그리고 문헌적으로 근거는 강개토 호태항 비문이 서기 412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쪽 바닷가에 사는 그 민족이 강개토 호태항 능지기로
삼가구를 보내라 하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앞으로 찾을 때에 지리적 요건하고 그 다음에 문헌적으로 412년에 강개토 호태강 비문에 동이라는 기록이 있다. 일본이란 나라는 일본 서기가 722년에 암만여가 고사키에 의해서 섰어요. 일본이란 나라는 그 전에 백제였어요. 백제. 그러니까 백제가 660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의자왕의 누이 동생이 풍이 그 일본의 의자왕의 누이 동생한테 가서 배 400척을 가지고 백마강에서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백제가 또 멸망을 했어요. 664년에. 그래서 일본이 다시 백제와 손을 끊고 새로운 해뜨는 나라가 탄생한 것이 720년이에요. 그러면 백제가 망한 연대가 언제예요? 720년이요. 백제가 660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일본이 탄생됐는데 일본의 족보는 처음에는 해양계 민족에서 키가 작은 외소인이었어요. 백제의 형님이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인종 개량을 해가지고 일본에 지금 아베 수상이 안시해요. 일본 서기를 쓴 사람은 암만요라고요. 그 일본의 민족은 백제인이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역사에 대해서 깊이를 몰라서 더 보충 설명이 깊이 될 것 같고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주최 주간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역사당과 그 여러 단체분들께서 또 한국사 한주원 스님 또 장계환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제일 고생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한근 기획팀장님께서 마지막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네, 박수로 자리를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물러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한근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대한민국의 국통여행입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만 년 전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의 거대한 제국이었는데요. 거의 아시아 전체였겠죠. 12개 분국으로 다니셨던 이 나라는 이 나라의 뒤를 이어서 배달신시라는 나라가 이어졌고요. 이 배달국부터 실제적으로 우리 동방의 최초의 나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국이라는 나라는 인류 최초의 국가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배달국부터 우리 동북아 역사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국의 뒤를 이은 것이 당근조선입니다. 황국의 역사는 3301년 동안 7대 환인께서 다스리셨고요. 배달국은 18대 환웅께서 1565년 동안 다스렸고 당근조선은 47대 당군께서 2096년 역사 이거 숫자 외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당근조선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근조선의 영역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동교적 영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교적의 분포? 근데 실제로 영토라고는 가르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의 영토를 보시면 고구려의 영토를 나타내는 건데요. 삼국지도. 제가 알고 있는 고구려는 왼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사 시간에 저 또래도 배웠던 게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거의 만주 지역도 다 먹지를 못한 조그만 나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라 대진국의 나라도 거의 동북아의 패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은 이렇게 겨우 만주의 한쪽을 차지한 나라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운 것은 고려입니다. 고려가 진짜 재밌습니다. 고려가 재밌는 이유는요. 고려 말에 원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침략을 받았는데 원나라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동령부와 쌍성 총관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를 지배하려면 고려 땅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령부와 쌍성 총관부를 고려 영토로 포함시키면 오른쪽 아래의 지도가 됩니다. 저게 고려의 영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의 영토도 웃깁니다. 우리는 팔도강산 했는데 이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도를 포함하면 구도가 되기 때문이죠. 오른쪽 지도는 뭐냐면 바티칸의 선교사 신부가 보고한 지도입니다. 저 지도에 의하면 위쪽으로 쭉 올라가 있죠. 간도 지역을 포함한, 그리고 두 개의 교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티칸에서 한 개의 교구는 한 명의 추기경을 세울 수가 있고, 한 명의 추기경은 로마의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자동으로 교황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지어지는 거죠. 그분들 뭐 교황 뽑을 때 다 가잖아요. 자, 오른쪽에 여기 화면 왼쪽에 있는 지도는요. 왼쪽에 있는 지도는 이게 백두산 전개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린 지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까 그 선교사의 지도하고 비슷한데요.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백두산 전개비에서 서희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나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문강을 대부분 도만강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거든요. 도만강이 아닌 윗지기에 있는 송화강을 하면 이런 지도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대동여지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천지가 있는 곳에 백두산에 천리가 되는 평야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평지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에서는 그런 평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서 장백산맥에 있는 뿡띵상에는 똑같은 지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백두산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바꾸면 우리 한글로 바꾸면 흰머리산입니다. 눈이 쌓이는 산.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흰머리산, 눈이 쌓인 산, 압록강, 큰강, 아리수, 요화 이름을 그냥 우리 그렇게 불렀잖아요. 큰강은 압록강, 흰머리산은 백두산. 백두산이 한 곳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통이 황국 배달 조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번째는 당연히 통일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부의 역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북부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 역사가 왜 문제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통의 맥을 황국 배달 조선에서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왜 대진국이냐, 통일신라가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진국을 얘기하는 건 북한의 사관이라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가? 그런데 왜 북부에서 고구려 고려로 내려왔나, 이거를 보면요, 역사를 알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 내용인데요. 자기는 북부에서 출발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전으로부터 17세 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19대 임금입니다. 고주몽한테 13세 손이 되고요. 형제를 빼면. 그러면 17세 손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북부의 역사 200년을 집어넣으면 맞습니다. 해모스로부터 4대 손이 됐을 때가 그걸 포함을 하면 17세 손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이죠. 아니시라고요 이게? 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그냥 제 가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당연히 저의 가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위만 정권, 당군조선 말에 40세 당군께서 대부여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마지막 47대 당군께서 입산을 하시면서 오가가 공허저항을 하다가 해모수한테 넘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모수가 대부여의 위쪽에 나라를 세웠다 해서 북부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